자, 이제 2018년 시사 경영경제 파트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신 마케팅부터 조금 정리해 볼게요. 최신 마케팅. 자, 그 중에 이제 오토 관련 마케팅이 제일 많습니다. 자, 오토란 얘기가 한 2년 전부터 이제 크게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자, 오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옴니채널 마케팅부터 아셔야 돼요. 옴니채널, 옴니란 뜻은 all이란 뜻입니다. 모든 채널을 활용해서 마케팅을 한다. 그전에는 이제 오프라인 채널이 중심이었는데 이제 온라인이 확대되면서 온라인, 오프라인 할 거 없이 모든 채널을 활용해서 마케팅을 하는 걸 옴니채널 마케팅이라고 하고요. 그걸 다른 말로 이제 오토 마케팅이라는 말로도 더 많이 씁니다. 자, 오토 마케팅이라는 뜻은요, 온라인 투 오프라인이에요. 온라인에서 오프라인까지 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이제 온라인에서 오프라인까지 갔다라는 말도 있지만 이거를 축약해서 온, 오프 결합 마케팅이라고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온, 오프 결합 마케팅이다. 그래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경계가 지금 사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 라는 뜻입니다. 자, 관련돼서 파생된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자, 그런 용어들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먼저 크로스오버 쇼퍼예요. 크로스오버,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쇼핑을 하는 소비자라는 뜻이고요. 자, 그런 크로스오버 쇼퍼의 종류들까지 살펴봐야 됩니다. 자, 먼저 쇼루밍족. 쇼루밍 하면은 쇼윈도우, 즉 오프라인에서 먼저 보고 사는 건 온라인으로 사는 사람. 반대말은요, 모루밍족과 웹루밍족이 있습니다. 자, 웹루밍족 먼저 할게요. 역쇼루밍족이라고도 하는데요. 온라인에서 보고 실제로는 오프라인 가서 사는 사람. 그리고 모루밍족은 오프라인에서 보고 이제 모바일로 사는 사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초연결사회에 관련된 용어들 좀 살펴볼게요. 자, 초연결 공유경제라는 말로 가장 많이 쓰고 있는데요. 공유경제 뭐냐? 우리 에어비앤비, 소카, 우버, 모두의 주차장 이런 것들이 다 공유경제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로렌스 레식 교수에 의해서 처음 사용된 말로 이거는 물품을 이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대여해 주는 거다. 공유해 주는 그런 경제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최근에는 오토 마케팅으로도 이제 연계해 가지고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자, 그런 공유경제의 구체적인 사례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공유경제 관련된 것들, 자, 카쉐어링하고 라이드 쉐어링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카쉐어링이 현재 많이 쓰고 있죠. 뭐냐? 소카. 생각해보면은 렌터카 개념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라이드 쉐어링이 이제 시작됐고요. 처음 시작된 거는 렌터카 개념인 카쉐어링부터 먼저 시작됐어요. 차 소유주는 회사가 가지고 있고 개인은 일정 기간 빌리는 이런 렌터카 개념. 그 다음 라이드 쉐어링은 이 우버 같은 거예요. 카풀 개념이죠. 그래서 카 소유주가 직접 영업하면서 사람들은 이제 그걸 갖다가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쉐어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출퇴근 시간에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노동에 관련된 공유경제, 기그경제라는 말로 많이 쓰고 있는데요. 자, 모바일이 보편화되면서 모바일을 통해서 내가 필요한 시간에 잠깐 일하는 그런 공유경제입니다. 노동 수요자와 근로자를 연결해주는 그런 앱들로 많이 현실화되고 있어요. 불황 마케팅 관련된 용어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노스텔지어 마케팅, 레트로 마케팅. 이거는 이제 과거를 그리워한다. 레트로란 말은 과거 해상 이런 거죠. 그래서 옛 향수를 그리워하는 한 40, 50대, 30대에서 한 50대까지의 사람들이 과거 상품을 사거나 과거에 이제 유행했던 그런 음식을 먹거나 하는 거, 시장 통닭이나 진로 소주 이런 것들이 레트로 마케팅이고요. 최근에는 뉴 레트로란 말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뉴 레트로란 말은 이것도 이제 똑같이 과거의 상품을 사는 건데 20, 30대, 주로 10대에서 한 20대, 30대까지 20대까지가 이제 과거의 상품을 사는 거. 이 10대에서 20대들은요, Z세대 또는 밀레니얼 세대라고도 불리는데 얘네들이 이제 과거 상품을 사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이제 젊은 애들이기 때문에 과거 거를 써보지 않았겠죠. 근데 과거의 어떤 감성이 지금
Z세대나 밀레니얼 세대, 신세대들한테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뉴 레트로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 시사는 나중에 가서 또 한번 해볼 거예요. 그 다음 앵커 스토어. 앵커 스토어란 말은, 앵커라는 말이 배의 이 돛입니다. 그래서 배의 돛이 이제 딱 물속에 내려가면은 배가 흔들리지 않게 딱 이제 잘 잡아주죠. 그런 것처럼 각 건물주들이요, 앵커 스토어를 자기 건물 안에 하나의 상점으로 유치하려고 많이 하는데, 이게 뭐냐? 앵커 스토어, 스타벅스나 뭐 맥도날드나 은행 같은 건데, 이런 게 들어오면은 자기 건물의 전체적인 임차 수요가 딱 안정적으로 정해지더라. 그래서 임차료가 충분히 올라갈 수 있고 불황에도 견딜 수 있더라. 라고 해서 이런 건물주들이 앵커 스토어, 배의 그 도치되는 튼튼한, 도치라기보다 다치죠. 다치되는 그런 스토어들을 많이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버거킹, 교보문고, 스타벅스 이런 것들이더라. 그 다음 마이크로 마케팅. 경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마이크로한, 디테일한 수요까지 잡으려는 거예요.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그 디테일한 하나하나의 수요까지 다 맞춰가지고 하는 그런 취향 저격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자, 대표적인 게 팔도 불닭볶음면 같은 경우죠. 매운 정도별로 여러 개의 불닭볶음면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취향에 맞게끔 그걸 선택해서 사면 된다. 뭐 이런 겁니다. 그 다음 노브랜드, 제네릭 브랜드. 브랜드가 없다, 뭐 이런 뜻이에요. 제네릭 브랜드, 일반적인 브랜드다. 그래서 브랜드명을 붙이지 않고 그냥 치약, 샴푸, 과자 이렇게 파는 겁니다. 상품명만 게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만드는 제조사는 원가를 줄일 수 있고 광고비, 마케팅비가 안 되니까 일반 소비자는 물건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마트 같은 데 보면은 노브랜드 상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타임 커머스. 시간을 정해서, 특히 어떤 시간?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 시간을 정해서 마감 세일, 땡처리 상품 파는 거를 이 타임 커머스 상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데일리 호텔이나 세일 투나잇이나 11번가나 이런 거 보면은요, 딱 시간 정해가지고 그때만 한정해가지고 딱 파는 그런 걸 타임 커머스 상품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 다음 핫딜 노마드족. 자, 핫딜, 아주 싸게 파는 그런 핫딜만 찾아가지고 왔다 갔다 쇼핑하는 그런 사람들을 핫딜 노마드족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소비절벽. 소비가 줄고 있다는 거죠. 소비가 급속도로 줄고 있다. 뭐 인구절벽 이란 말도 많이 씁니다. 최근에 인구가 급격하게 줄고 있다. 인구절벽. 생산 가능 소비. 15세에서 60세인가요? 생산 가능 소비의 급격한 감소. 그 다음 키오스크. 이 터치스크린 방식의 무인 자판기죠. 특히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버거킹이나 구내식당이나 이런데 이제 키오스크가 많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가성비 관련된 용어들 볼게요. 자, B 플러스 프리미엄. 그래서 B 플러스 A급 상품은 아니지만, 즉 럭셔리 상품은 아니지만 B급 중에 제일 좋다. 가성비가 좋은 거. 이걸 B 플러스 프리미엄 상품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비슷한 용어로 메스티지 상품이란 거 있습니다. 메스, 일반 대중이 쓰는 프레스티지, 명품과 같은 그런 상품이더라. 적은 돈으로 좀 고가의 그런 가치를 소비하는 형태를 말하고요. 이 비슷한 용어 중에 하나가 또 칩시크족이라는 거 있습니다. 칩, 싸지만 뭔가 시크하고 트렌디한 거를 사는 거더라. 자, 이런 게 사회문화 파트에 있는 가치 소비, 우리 가성비, 가심비 했었죠. 그런 거랑도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 다음 페이크 슈머, 가짜를 사는 사람이죠. 그죠? 페이크 슈머, 그냥 가짜를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보다는요, 좀 사람들이 가성비를 많이 따지면서 완전 가짜라기보다는 가짜하고 좀 비슷한 그런 상품을 만들고 있는데 그런 기업들의 제품을 사는 거, 그런 걸 페이크 슈머라고 부릅니다. 저렴이라고 제가 쉽게 요약을 해놨어요. 그 다음 페이크 패션, 이것도 이제 그런 건데요. 페이크인지 딱 티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좀 센스 있게 만들어내는 거, 그런 걸 페이크 패션이라고 합니다. 기존 제품 로고를 갖다가 좀 센스 있게 바꿔서 만든 제품들. 요즘 사람들은 페이크 제품이라고 해서 이제
동일하게 페이크한 것들, 그런 것들은 잘 사지 않고 그걸 좀 재밌게 뭔가 아이디어 있게 바꿔놓으면은 그것도 하나의 상품이다 라고 이제 여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트윈 슈머. 트윈 슈머라는 말은 트윈이란 말이 쌍둥이란 뜻이죠. 그래서 트윈 슈머는요, 전문 그 소비자들의 사용 후기나 입소문을 보고 저 상품이 괜찮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전문가적인 어떤 그런 그 내용을 판단해서 그가 똑같은 상품을 사는 거. 이제 그렇게 해야지 가장 이제 뭐 리스크가 덜 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산 걸 보고 동일한 거를 사는 사람들을 트윈 슈머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세일 관련된 용어들 보겠습니다. 가장 이제 큰 용어가 블랙 프라이데이죠. 미국의 최대 쇼핑 시즌입니다. 언제입니까? 11월 넷째 주 목요일이 추수감사절인데 그 다음 금요일. 그래서 블랙 프라이데이예요. 추수감사절 다음 날.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주로 오프라인 백화점이나 매장 가서 많이 사는데 이때 못 산 사람들을 위해서 생긴 게 사이버 먼데이입니다.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온라인에서 사라 이런 거죠. 지금까지는 미국 관련된 쇼핑 기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하고 영국 관련된 쇼핑 기간도 있습니다. 중국은 광군절. 언제냐? 11월 11일. 1111이죠. 이날을 솔로데이라고도 불러요. 우리는 빼빼로데이인데 걔네들은 솔로데이. 솔로들 외롭죠. 그래서 쇼핑해라. 우리가 싸게 줄 테니까. 그래서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 싱글데이라고도 부릅니다.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 그 다음 영국은요. 박싱데이가 있어요. 언제? 크리스마스 다음날. 크리스마스 다음날 12월 26일 영국판 블랙 프라이데이예요. 자, 그 다음 자, 리퍼브 제품입니다. 자, 러퍼브가 아니고요. 오타네요. 리퍼브 제품. 실제 물건들이 약간 흠이 있거나 반품되거나 하는 물건들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만 모아가지고 파는 그런 매장 또는 그런 제품을 리퍼브 제품, 리퍼브 매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떠리몰, 이유몰 이런 것들이 지금 인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 다음 스파 브랜드 또는 패스트 패션. 자, 패스트 패션이라고 하면요, 빠른 패션이다. 최신 유행을 따라가기 위해서 빠르게 제작하고 그리고 이제 그 재고 물량도 얼마 두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물건을 많이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한 2, 3주에 한 번씩 계속 물량을 공급하는 대신에 재고 물량을 줄여가지고 쉽게 빠르게 돌리는 그런 패션을 패스트 패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브랜드를 또 같은 말로 스파 브랜드라고도 불러요. 비슷한 용어입니다. 가장 큰 이 스파 브랜드 패스트 패션의 특징이 뭐냐면요. 예전에는 패션 제품 같은 경우는 패션 제품을 만드는 의류 패션 제조회사하고 유통회사가 따로따로 있었어요. 물건 파는 데하고 이제 만드는 데가 따로따로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 만드는 데서는 미리 이제 다음 시즌에 그 패션을 예상해가지고 물건을 내줍니다. 엄청 많이. 유통회사에서는 이제 그 물건을 팔다 보니까 실제 그 시즌이 왔을 때 유행에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 재고가 많이 남아요. 이래서 유통회사들이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 스파 브랜드의 특징은 제조회사가 유통까지 같이 해요. 그래서 제조회사가 유니클로다, 자라다 하면은 얘네들이 대형 직영 매장을 운영해가지고 유통이랑 제조를 같이 하다 보니까 우리 직영 유통 매장에서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뭐가 유행인지를 빠르게 캐치해서 얘네들이 그런 물건을 갖다가 대량으로 만듭니다. 특징이 다품종 대량 생산이에요. 다품종이 대량 생산이 가능해? 같이 있다 보니까 가능해진 거. 이게 패스트 패션, 스파 브랜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품종 대량 생산. 그래서 직영 대형 매장을 제조사가 직접 운영해서 유통 단계를 줄이고 그렇게 하면서 당연히 비용도 줄겠고요. 소비자 요구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겠죠. 그죠? 1, 2주 만에 신상품도 나오고 재고도 줄고 그래서 결국 다품종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더라. 유니클로, 자라 같은 데가 대표적입니다. 그 다음 언더독 마케팅입니다. 언더독 마케팅. 자, 언더독이란 말은요, 불쌍한 개란 뜻이에요. 그래서 불쌍한 개,
그러니까 1인자가 아니라 불쌍한 2, 3인자를 동정해가지고 걔네들한테 우호적인 현상을 언더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정치할 때도 언더독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데 기호 1번, 2번에게 찍는 게 아니고 기호 10번에게 표 찍어주는 거예요. 너 불쌍하다. 마케팅에서도 이런 게 이제 언더독 마케팅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핵심 그 1등, 2등 제품이 아니라 우리가 2등, 3등 또는 그 밑에 열의에 있는 거를 일부러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1등이 아닙니다. 우리 2등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이 2등이야? 어떤 느낌이냐면요. 아, 2등이기 때문에 1등이 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겠지. 이런 거를 심어주는 게 이제 언더독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자, 1인자가 아니라는 거, 2, 3인자라는 걸 활용해서 우리는 걔들보다 불리하지만 도전 정신이 있고 더 열심히 하겠다. 이런 걸 강조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아비스 렌트카의 2등 광고. 아비스 렌트카는 우리는 항상 2등입니다를 강조해요. 그래서 1등이 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한다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고요. 더 핫해진 게 언더아머, 이 브랜드죠. 언더아머가 이 스테판 커리라는 농구 스타를 등용했는데 이 스테판 커리가 그렇게 막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 스테판 커리가 이제 이 광고 모델로 기용되면서 이 스테판 커리가 막 뜨니까 이 언더아머까지 같이 뜨게 된 겁니다. 그 밑에 언더독 효과 같이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 OSMU, 원소스 멀티플 유즈의 약자죠. 하나의 컨텐츠를 다양한 것으로 이제 활용하는 거를 원소스, 하나의 소스를 가지고 멀티 유즈, 다양하게 쓰는 걸 말합니다. 자, 콜라보라고 쉽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컨대 웹툰 중에 대학일기 이게 떴다. 그럼 대학일기 관련된 이제 작가가 이 웹툰만 만드는 게 아니라 뭐 이모티콘도 만들고 스티커도 만들고 머그컵도 만들고 뭐 다양하게 이제 뭐 만드는 그런 걸 갖다가 OSMU 방식으로 마케팅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자, 이커머스와 관련된 용어들, 자, 이커머스, 뭐 T커머스, V커머스란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커머스가 가장 대표적인 그냥 온라인 쇼핑이에요. 우리 G마켓에서 쇼핑하는 거, 이커머스. 그러면 V커머스와 T커머스는 뭐냐? 자, V커머스는 자, 영상으로 광고하는 걸 말합니다. 페이스북 같은 거 보면은요, 특정 일반인이 와, 이 화장품 좋아요, 써보세요 하고 광고하는 거 있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V커머스예요. 사람들이 영상을 좋아하다 보니까 아, 영상을 찍어서 광고를 해야겠다. 근데 그런 일반적인 이제 광고 영상이 아니라 일반인이 마치 제품을 쓰는 것 같은 사용 후기를 올리는 그런 영상을 올리는 게 좋겠다 하는 게 이제 V커머스입니다. 소비자들이 직접 제품을 시연하는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거. 자, 그 다음 T커머스는요. 이거는 이제 홈쇼핑과 좀 비교해 보셔야 돼요. 홈쇼핑이 있고 T커머스가 있습니다. 홈쇼핑은 우리가 이제 실시간으로 해서 그 홈쇼핑의 그 이제 MD라고 하시는 분들이 막 이제 지금 물건 판다 막 이런 거죠. 근데 이제 TV 채널 중에 홈쇼핑 채널 말고요. 또 어떤 채널 가보면은 이 T커머스 채널이 있는데 그 채널은 뭐냐면은 실시간으로 하는 게 아니고 미리 영상을 찍어놔요. 그래서 관련된 제품들을 갖다가 다양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채널에서 다양한 걸 돌리면은 뭐 지갑 파는 거 외에도 막 갑자기 샴푸도 팔고 있고 안마 의자도 팔고 있고 한데 이렇게 녹화 방송으로 하나의 제품을 찍어놓고 그 제품과 관련된 다양한 것들을 컨텐츠를 같이 올려서 리모컨을 이용해 가지고 이 제품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갖다가 막 확인도 하고 물건도 구매할 수 있게 하는 거, 이걸 갖다가 T커머스라고 부릅니다. 홈쇼핑 속의 작은 홈쇼핑 채널이다. 사람들이 이제 녹화 방송으로 되어 있는 그런 홈쇼핑 같은 걸 보면서 리모컨으로 여러 정보를 확인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물건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홈쇼핑과의 차이도 같이 읽어봐 주세요. 자, 그 다음 그 외의 마케팅. 자, 그 외에 또 기본적인 최신 마케팅들 어떤 게 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그로스 해킹이네요. 자, 그로스 성장한다, 해킹을 해 성장한다라는 뜻인데요. 마케팅이 기술, 특히 통계와 많이 이제 연결이 되면서 마케팅을 잘하기 위해서는 고객들의 특성을 잘 알아야 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고객들의 노출을 잘 시켜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한 통계적인 어떤 기법을 이제 그로스 해킹 기법이다 또는 그로스 해킹 마케팅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가 구글 같은 거 검색하다 보면은요, 내 특성에 맞는 광고들이 그 구글 신문 기사나 이런 데 같이 많이 뜨죠. 이게 다 그로스 해킹 기법을 활용한 거예요. 마케팅을 이제 통계 분석 프로그램과 결합해 가지고 하는 거.
그래서 사람들의 서비스 이용 행태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최적화시켜서 하는 그런 마케팅 분석. 구글의 애널리틱스라고 하는 이런 분석 툴들도 결국에는 이런 그로스 해킹 기법들이 다 적용이 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중국인 관련된 용어 보겠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관련된 용어가 몇 개 있는데요. 자, 처음에는 요우커라는 말이 많이 떴어요. 요우커. 그래서 놀유 손님객, 유객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중국어로 표현하면은 요커 이렇게 됩니다. 뭐냐? 중국인 단체 관광객. 처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많이 왔죠. 얘네들이 면세점 막 대거 쇼핑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요커란 말이 다른 말로 이제 다른 그 소비자로 많이 바뀝니다. 사드 사태 이후로 요커가 거의 못 들어왔어요. 단체 관광객들이. 그러면서 들어오기 시작한 게 산커, 중국인 개인 관광객입니다. 산 하면 흩어질 산자에 커자가 그 손님 객자 해서 중국어로는 쌍커라고 부르는데요. 중국인 개인 관광객들이 이제 사드 이후로 많이 들어왔고요. 또 한편으로 많이 들어온 게 이 따이궁입니다. 뭐냐? 중국인 보따리 상인. 지금 그 국내 면세점에 그 가장 큰 매출을 올리는 사람들이 이 쌍커들인데요. 중국인 보따리 상인들이 면세점 와가 대거 쇼핑해서 중국 가서 자기 블로그나 이런 걸 통해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인 보따리 상인. 그 다음에 중국도 이제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요. 개인 블로거들이나 이제 이런 힘 있는 사람들이 뜨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을 왕홍, 웨이상 이렇게 부릅니다. 왕홍이란 말은 중국판 파워 블로거. 중국판 파워 블로거들. 그래서 우리도 이 왕홍을 갖다가 많이 유치하려고 중국의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중국판 파워 블로거들이 우리나라 상품들을 많이 홍보해주면 좋겠죠. 이 왕홍들한테 엄청난 마케팅비를 지불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웨이상입니다. 이거는 이제 얘네들은 파워 블로거고 얘네들은 개인 상거래 하는 그런 스타들이에요. 비슷한 용어긴 한데 웨이상, 왕홍 있습니다. 더 유명한 용어는 이 왕홍이에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용어들을 살펴볼게요. 자, 4차 산업혁명 많이 들어봤죠? 흔한 용어죠, 그죠? 그래서 주로 이제 ICT, 사물인터넷, 핀테크, 5G, VR, MR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한 차세대의 혁신 시대를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부르고 있고요. 자, 관련된 몇 개 개념들 보겠습니다. 자, 먼저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하면 이제 IT가 들어갔다는 얘기고 팩토리 공장이죠. 그래서 공장에 있는 모든 이런 시설 설비들이나 이런 것들 작동하는 것들을 IT를 활용해 가지고 해보자. 그럼 IT를 활용하려면 뭐가 중요한데 핵심은 이 스마트 팩토리 핵심은 바로 센서입니다. 센서, 인공지능 센서예요. 각각의 이제 그 공장에 있는 여러 설비들에 이 센서를 붙이게 됩니다. 근데 이 센서가 단순한 센서가 아니고요. 이 센서를 통해서 그 공장의 작업량이라든지 뭐 물건 이송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저장이 돼요, 데이터가. 그래서 이제 그걸 분석해 가지고 최적화 공장을 만들기 위한 이런 방법이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이 센서를 통해서 센서가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면서 스스로 학습해 나 가지고 최적화시키는 그런 설비를 만드는 거. 이런 걸 스마트 팩토리. 그 다음 카카오뱅크 매기효과. 인터넷 전문은행 뭐 K뱅크, 카카오뱅크 유명한데요. 특히 이제 카카오뱅크가 뜨면서 모든 시중 은행들이 쫄기 시작했죠. 그걸 매기효과로 불러요. 그래서 인터넷 전문은행이 등장하면서 은행들에게 매기효과가 발생했는데 매기효과라는 것은 연못에 이제 매기가 나타나면은 다른 물고기가 바짝 긴장하겠죠. 그런 것처럼 인터넷 전문은행이 나타나니까 시중에 이제 은행들이 바짝 긴장하는 그런 효과를 매기효과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로봇 어드바이저, 로봇을 활용한 어드바이즈, 충고, 자문이란 뜻이죠. 그래서 금융기관에서 이제 인공지능 그 알고리즘을 활용한 자산관리 서비스가 뜨고 있는데 이게 바로 로봇 어드바이저예요.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 주식을 추천해주고 펀드를 추천해주고 내 포트폴리오를 관리해주는 거. 그 다음 뉴칼라. 자, 우리 뭐 블루칼라, 화이트칼라 이런 말 들어봤죠? 화이트칼라 사무직 종사자, 블루칼라 노동직 종사자. 근데 뉴칼라라는 말이 나타났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직업 계층이에요. 어떤 특징이 있냐? 이 뉴칼라들은요. 우선 학력이 중요하지 않아요. 학벌이 중요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 기술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전문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이제 그 일을 하는 그런 디지털 그 IT 종사자들을 뉴 칼라라고 불러요. 그다음 리쇼어링. 이 리쇼어링은 기업들의 공장이 예전에는 그 임금이 싼 베트남, 중국 이렇게 이제 신흥 개도국으로 많이 이전됐죠. 그걸 오프쇼어링이라고 그래요. 오프, 떠났다, 쇼어링, 이렇게 해안가 밖으로 떠났다. 그래서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는 걸 오프쉐어링이라고 하는데 이 오프쉐어링의 반대 개념이 리쉐어링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서 해외로 공장을 많이 이전시켰는데 4차 산업혁명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 인건비 같은 게 중요해지지 않은 거예요. 왜? 대부분 기계로 하니까. 그러면은 차라리 본사에 있는 곳이 낫다 해서 해외로 갔던 생산 공장들이 다시 자국으로, 본국으로 옮아지는 게 이 리쇼어링 현상입니다. 해외로 보냈던 해외 생산 기지들을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것. 왜 이렇게 됐냐? 인공지능, 로봇 뭐 이런 것들이 발전되다 보니까 이제 인건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이제 본국에 있어가지고 생기는 그런 시너지가 더 중요해지더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 벤처 관련된 용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기본적인 용어로 스타트업, 그죠? 신생 벤처기업. 그리고 이제 여기에 투자하는 몇 개 회사들 이름이 있는데요. 자, 벤처 캐피탈 하면은 이 벤처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 전문 회사예요. 벤처 캐피탈 VC라고 부르는데 투자 전문 회사고요. 자, 이런 투자 전문 회사 말고 좀 개인들도 투자할 수 있게끔 한 게 엔젤 펀드입니다. 이거는 개인 투자자. 보통 뭐 한 4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투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도 아니라 뭐 1,000원, 2,000원 투자할 수도 있겠죠. 더 개인이죠. 크라우드 펀드, 대중 펀드라고 부릅니다. 일반 대중이 아주 소액으로 1,000원, 2,000원 뭐 이렇게 투자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 벤처 기업들이 힘든 시기가 있는데요. 이걸 데스밸리라 불러요. 데스밸리, 죽음의 계곡이다. 벤처가 처음 만들어지면은요, 처음에는 계속 이제 사람들을 충원해가지고 인건비 계속 들겠죠. 실제 매출 발생은 이 뭔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기간이 한 3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그 3년까지 계속 인건비만 지급해가지고 계속 비용만 들고 매출이 안 발생하는 그 힘든 2년, 3년의 기간, 죽음의 계곡, 데스밸리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유니콘 기업, 대박난 벤처 기업이죠. 자, 상상의 동물 유니콘이 됐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매출 1조를 달성한 그런 스타트업을 말합니다. 뭐 우버, 에어비앤비, 스냅챗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우리나라도 이런 유니콘 기업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좋을 텐데, 그죠? 자, 그 다음 국내 경기와 관련된 용어들 보겠습니다. 자, 경기 좋냐 안 좋냐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용어가 바로 이 BSI예요. 기업 경기 실사 지수입니다. 비즈니스 서베이 인덱스. 비즈니스, 즉 기업 가들한테, 사장님들한테 묻는 거예요. 설문조사하는 겁니다. 사장님들 기업 경기 좋으면은 100 이상, 안 좋은 것 같으면은 100 이하로 찍어주세요. 그렇게 100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100 이상이 나오면은 향후 경기가 좋아질 거다. 100 이하가 나오면은 향후 경기가 비관적이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 자, 또 경기가 나타날 때 소득 불평등, 이것도 이제 계층 간의 이 얘기로 가장 많이 쓰이는 내용입니다. 소득 불평등 관련된 지수 몇 개 볼게요. 첫 번째 지니계수입니다. 가장 많이 쓰는 게 이 지니계수인데요. 소득 불평등의 정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0에서 1까지인데 0이면은 완전 평등, 1이면은 완전 불평등. 우리나라가 0.34 정도 되고 있어요. 불평등 정도가 좀 높은 편입니다. 그 다음 팔마 비율도 있어요. 팔마 비율은 자, 상위 10% 분의 40%의 소득을 나눈 겁니다. 상위 10%의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불평등해지겠죠? 그래서 이게 0에 가까울수록, 그죠? 아이고. 죄송해요. 자, 0에 가까울수록, 팔마 비율이 클수록 소득 양극화가 심해진다. 그쵸? 죄송해요. 40%분의 10%구나. 그쵸?
죄송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즉 클수록 소득 불평등이 심해지는 거. 그래서 지금 똑같이 둘 다 클수록 진위계수든 팔마비율이든 수치가 클수록 불평등해지더라. 팔마비율 봤습니다. 자, 그 다음 고령화 관련된 용어 볼게요. 자, 우리나라도 이제 고령사회로 진입했죠. 그리고 인구 절벽, 인구 지진 이런 말들이 다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용어들을 좀 구별해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먼저 고령사회의 기준부터 볼게요. 자, 고령화 사회가 있고 고령사회가 있고 초고령사회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2017년에 고령사회로 들어왔어요. 그 기준은 뭐냐? 자, 65세 노인 인구예요. 노인 인구가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 우리나라는 고령사회고요. 일본은 지금 초고령사회까지 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갑자기 고령사회로 들어왔다는 그 충격을 인구 지진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인구 절벽. 인구 절벽은 생산 가능 인구예요.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 그래서 15세에서 64세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 이것도 시작됐고요. 이 비슷한 말을 인구 오너스라고 합니다. 인구 보너스와 반대말이에요. 보너스가 아니라 인구가 반대로 갔다. 오너스,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 플러스해서 그 감소로 경제 성장까지 지체된다. 일반적으로는 인구 절벽, 인구 오너스 같이 씁니다.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 어차피 이렇게 되면은 경제가 침체될 거니까. 그렇죠? 그 다음 이렇게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그들이 많이 가입하는 상품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주택연금, 다른 말로 역모기지론입니다. 부모님들이 이제 은퇴하면서 가진 게 집밖에 없죠. 집을 담보로 해서 매월 연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주택연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요, 그 집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줬잖아요. 연금을 줬잖아요. 그걸 팔게 됩니다. 팔아서 남는 게 있으면은 자식에게 상속해 주는 거고, 남는 게 없으면은 은행이 그냥 그걸 떠안는 거예요. 은행이 떠안기보다는 주택금융공사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떠안아 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택연금, 다른 말로 역모기지론. 모기지는 이제 집 살 때 대출받는 건데 이거는 이제 집 팔면서 이제 연금 받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역모기지라고 불러요. 그 다음 TDF, 이 타겟 데이트 펀드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제 은퇴가 노령화되니까 은퇴가 걱정이다 보니까 펀드를 가입하는데 이 은퇴에 맞춘 펀드예요. 그래서 은퇴 시점에 맞춰가지고 내가 펀드를 가입하게 되면 매달 적립식으로 돈을 넣는다라고 하면은요, 내가 젊었을 때 20대, 30대일 때는 좀 공격형 상품, 주식, 펀드 이런 데 투자하게 되고요. 좀 내가 나이가 들게 되면은 이 상품들을 이제 놓는 돈을 갖다가 뭐 채권 상품, 예금 상품, 이런 안정적인 상품에 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애에 맞춰가지고 타겟을, 은퇴 시점을 타겟 데이트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뭐 비중 조절해주는 그런 상품이더라. 그 다음 EITC. 이것도 이제 문재인 정권 들면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EITC 금액들이 자꾸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로소득 장려세제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저소득 근로자가, 자, 저소득 근로자 보통 이제 뭐 한 달에 한 200만 원 또는 한 170만 원 정도는 벌어야지 기본 생활이 되겠죠. 근데 정부가 정한 금액이 있어요. 170만 원이면 170만 원. 근데 내가 한 달 벌었는데 120만 원까지 못 벌었어. 그러면 그 50만 원까지를 보충해 주는 거예요. 돈을 줄 수도 있고요. 세금을 깎아줄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근로자들, 저소득 근로자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게, 저소득 근로자들이 조금밖에 못 벌었는데 거기 세금까지 떼가고 뭐 하면 불공평하겠죠. 그래서 최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금액만큼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보존해 주는 거. 이거를 EITC, 근로소득 장려세제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엔딩 산업. 엔딩, 이제 장례 산업이에요. 그죠? 죽음과 관련된 산업, 주로 이제 장례 산업, 장례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뜨고 있습니다. 그 다음 소비는 이제 같은 N자인 엔젤 산업을 중심으로 뜨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자기가 쓸 건 아끼더라도 자식한테 쓸 거는 좀 소비를 하는 경향이 있죠. 특히 애를 갖다가 이제 한 명씩밖에 안 나오니까
애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이더라. 그래서 애에게 이제 많이 투자해주고 있고요. 특히 이제 부모들도 돈이 없으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돈이 많죠. 그래서 이제 돈 많은 할머니들이 애들한테 이제 많이 이렇게 용돈도 주고 애들 옷도 사주고 하고 있어요. 그런 돈 많은 할머니들을 어반 그레니라고도 부릅니다. 돈 많은 할머니. 그 다음 엔젤 개수. 엔젤, 애들한테 쓰는 비용입니다. 내 소득 중에 애들한테 쓰는 비용. 그 다음 어반 그레니 설명했죠. 자, 돈 많은 도시 할머니. 그 다음 국제경제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국제경제를 보는 시각부터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노멀, 유노멀, 유앱노멀 이런 말들이 순차적으로 나타났는데요. 노멀이란 말은 서브프라임, 2008년 서브프라임을 계기로 해서 경제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서브프라임 이전을 그냥 일반적 경제다, 노멀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노멀이란 말은 그냥 이제 뉴 노멀을 얘기하기 위해서 쓰는 말이에요. 뉴 노멀이 중요하죠. 뉴 노멀, 새로운 정상이다라는 뜻인데요. 서브프라임 이후의 세계의 경제 질서를 말합니다. 뉴 노멀. 그럼 서브프라임 이후는 어떻게 달라졌느냐? 이 새로운 정상 시대는 이제 저성장, 저소비, 저임금, 고실업 이런 게 정상이에요. 이게 항상 이제 그래. 앞으로 계속 그런 거야. 그걸 뉴 노멀이라고 부릅니다. 저성장, 저소비, 저물가, 고실업 이런 게 이제 정상이다. 이게 항상 있다. 서브프라임 이후에 시장 경제 질서를 뉴 노멀이라고 부르고요. 뉴 앱노멀은 좀 최근에 생긴 용어인데요. 이제 새로운 앱노멀, 비정상이죠. 이 앱노멀이란 말이 비정상, 뭐 불확실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 또 최근의 상황은 뭐냐면은 하도 경제에 불확실성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불확실성이 이거 하나의 정상이야. 항상 불확실한 거야. 항상 위기가 상존해. 이런 걸 갖다가 뉴 앱노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미국 증시. 미국 경제는 2018년까지 강세장이었습니다. 2019년부터는 좀 꼬꾸라지기 시작했는데 2018년까지는 강세장. 계속 경기가 좋았죠. 그래서 신고가 갱신하고 그랬는데 자, 강세장을 이끄는 말을 황소, 불마켓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약세장을 이끄는 말을 곰, 베어마켓이라고 불러요. 왜 강세장은 황소 시장이냐? 황소의 뿔이 하늘을 향해 있다라고 해서 이제 주식시장의 상승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주식 그 뉴욕의 주식 거래소나 우리나라의 증권 거래소 가보면은 황소 동상이 있어요. 그래서 상승하자 이런 뜻이고요. 반대말이 이제 하락을 나타내는 말은 곰, 베어마켓이라고 부르는데 곰이 다른 동물을 때려잡을 때 아래로 내려치죠. 그래서 하락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 자, 주가 디커플링, 커플링 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요. 자, 커플링이란 말은 같이 가고 있다. 디커플링은 반대로 가고 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 주가가 디커플링이다. 미국 주가가 오르는데 한국 주가는 떨어진다. 이 디커플링. 그리고 뭐 주가가 동조와 같이 가고 있다. 이걸 커플링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금융상품들 좀 알아볼게요. 이거는 뭐 금융권들만 좀 금융권 준비하는 학생들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헤지펀드. 이거는 이제 단기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고위험 펀드를 말합니다. 자, 단기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펀드. 투자 위험이 높은 투기성 자본이다. 헤지펀드. 원래 이제 그런 용어가 아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쓰고 있어요. 투자 위험이 높은 단기성 투기 자금. 그 다음 자, ELS 관련된 상품들 보겠습니다. 자, 주식 파생 상품들이 많이 뜨고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 ELS입니다. 주가 연동 상품이다. 주가 연동 증권이다 라고 부르는데요. 증권 그냥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가와 연계된 상품입니다. 어떤 거냐면은 자, 증권사하고 개인 소비자하고 게임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게임을 하느냐? 3년 동안 주가 지수가 50% 이상 안 하락하면은 8% 줄게. 이자. 근데 3년 동안 주식시장이 만약에 하락한다. 50% 이상 하락한다. 그러면은 수익이 엄청나게 손해가 될 수 있어. 그거는 이제 조건을 정하겠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주가 연계 상품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뭐 예금은 뭐 항상 안정적으로 2%, 그죠? 펀드는 항상 불확실하게 주가에 따라서 결정 이렇게 되는데 뭔가 게임을 해서 3년 동안 주가가 반토막 나냐 안 나냐, 그래서 나면은 얼마, 안 나면 얼마 이렇게 주는 게 ELS예요. 주가 연계 증권입니다. 그 다음 자 ELF가 있는데요. ELS하고 똑같은 거예요. ELS는 시큐리티라는 말은 증권사에서 파는 상품을 시큐리티라고 하고요. 그럼 은행도 이런 ELS를 팔고 싶어. 근데 은행은 시큐리티를 못 팔거든요. 그럼 이제 은행에서 팔 수 있게 ELS를 껍데기만 바꾼 거예요. 은행에서는 펀드를 팔 수 있거든요. 그 껍데기를 펀드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ELS인데 은행에서 팔 수 있게 껍데기만 펀드 형식으로 바꾼 거. 이걸 ELF라고 말합니다. 구조는 완전 동일해요. 자, 그 다음 ELD. 이거는 마지막에 이제 주가 연계 디파짓 예금이죠. 이건 뭐냐면은 예금을 조금 변형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금을 가입하게 되면은요, 원금은 그냥 그대로 갑니다. 근데 이자가 발생하죠. 이 이자를 ELS식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자 2% 주는데 이 ELS식으로 이자만을 ELS 투자하게 되면은요, 혹시 또 이제 3년짜리 예금을 드는데 이자에 대해서는 만약에 주가가 뭐 일정 이하로 안 떨어지거나 하면은 좀 더 많이 줄게. 근데 만약 떨어지게 되면은 이자 혹시 못 받을 수도 있어. 근데 장점은 우선 원금은 보장되죠. 원금은 그대로 가니까. 이렇게 하는 걸 ELD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ELP. 이거는 끝에 이제 본드가 돼 있죠. 채권이다 라는 뜻인데요. 이거는 ELS인데 또 안전한 ELS, 원금 보장형 ELS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본드, 채권,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이거 만기가 보통 짧습니다. 만기 1년, 뭐 6개월 이런 건데요. 이제 ELS와 비슷한데 이 조건이 똑같이 이것도 뭐 주가가 몇 프로 이상 올라가면은 또는 내려가면은 내려가지 않으면은 뭐 2.5% 줄게. 은행 예금 2%라 그러면은 그거 조금 더 주는 거. 근데 뭐 이게 몇 프로 이상 급락하거나 이러면은 그냥 2%만 줄게. 또는 원금만 줄게.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ELB. 증권사에서 많이 팔고 있어요. 자, 그 다음. 그 다음 ETF. ELF가 아니고 ETF 관련된 용어입니다. 자, 먼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ETF고요. ETF와 비슷한 상품들이 ETN이 있습니다. 자, ETF는 뭐냐면은, 자, Exchange Trade Fund. 인덱스 펀드예요. 인덱스 펀드. 주가 지수와 똑같은 펀드를 상장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가 지수와 똑같은 상품을 펀드로 가입하면은 그런 인덱스 펀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통 펀드들은 크게 이제 뭐 액티브 펀드라고 해서 주가 지수보다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펀드 매니저가 막 운용을 하는 거예요. 미래에셋 디스커버리 펀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 말고 그럼 주가 지수와 똑같이 가기만 하면 되는 그런 기계적인 펀드를 만들어 달라라는 게 인덱스 펀드인데요. 인덱스 펀드는 펀드를 가입해야 되죠. 근데 인덱스 펀드의 불편한 점은 뭐냐면은 펀드 가입하고 환매하면 또 며칠 걸리고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그냥 주식 사듯이 상장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식 사고 파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이 인덱스 펀드를 사고 팔 수 있게 만들어 준 거. 이걸 갖다가 이제 ETF라고 부릅니다. 인덱스 펀드를 주식 사듯이 상장시켜서 주식시장에서 실시간으로 사고 팔 수 있게 만든 상품. 그 다음 ETN인데요. 마지막 노트죠. 이거 이제 채권을 똑같이 주식 사듯이 살 수 있게 팔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 그래서 상장지수 채권이라고 부릅니다. ETN 시장까지 최근에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유동화 증권. 유동화, 신용화 시켰다라는 뜻인데요. 이제 고정되어 있는 것들을 갖다가 사람들이 막 살 수 있게끔 이제 상품화 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동화 증권. 이 유동화 증권 때문에 결국에는 뭐 서브프라임이 발생했고 향후에도 이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유동화 증권의 가장 대표적인 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ABS입니다. A, Asset.
에셋을 담보로 시큐리티 증권을 만든 거예요. 자산 유동화 증권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산들에서 나오는 뭐 내가 아파트가 있다. 그럼 아파트에서 월세를 막 받는다. 그럼 이제 월세 받는 걸 갖다 내가 갖고 있으면 나만 월세 받는 거죠. 근데 나 말고 딴 사람도 월세를 받고 있는 아파트를 갖고 있어요. 그런 걸 갖다 여러 개 묶는 거예요. 묶어서 이제 나는 월세를 주별로 매주 뭐 20만 원씩 받고 있고 저 사람은 월세를 매월 40만 원씩 받고 있는데 이걸 여러 개 묶다 보면은 이걸 사는 사람한테는 매일 얼마씩 이자가 발생하는 상품을 만들 수가 있겠죠. 이런 걸 갖다가 ABS 상품이라 부릅니다. 여러 가지 자산을 현금이 발생할 수 있는 자산들을 묶어가지고 그걸 하나의 금융 상품을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자산들이 매출 채권일 수도 있고, 매출 채권이라는 것은 기업이 이제 물건을 팔고 돈 받을 수 있는 권리. 미리 이제 외상으로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미리 이제 준 거죠. 돈을 갖다 나중에 얼마 주겠다. 걸 매출 채권이라고 부르고요. 채권도 이제 분기나 연마다 이자가 발생하죠. 부동산도 월세가 발생하죠. 이런 걸 다 묶어가지고 하나의 상품을 만드는 걸 이제 ABS라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MBS라는 건 뭐냐면요. ABS 중에 모기지만을 만든 그런 이제 ABS를 MBS라 불러요. 그래서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이제 그 집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있겠죠. 어떤 사람이 이제 집을 그 담보대출을 빌리면 매월 이제 이자를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은행은 가만히 있으면은 매월 이제 그 사람이 집 담보로 대출해 갔으니까 이자가 들어오겠죠. 그럼 A은행이 그 A 아파트에 대해서 그런 그 담보대출을 이자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또 뭐 B은행도 그런 게 있고 여러 개를 또 묶는 거예요. 묶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다른 또 소비자나 투자자한테 팔 수 있겠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 소비자가 그러면 A은행은 월마다 이자가 들어오고 저기 분기마다 이자가 들어오고 하는데 그걸 여러 개 묶으면은 뭐 매 주별로 이자가 또 들어오게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품이 만들어지겠죠. 그런 걸 갖다가 MBS라고 부릅니다. ABS인데 모기지만 가지고 만든 ABS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 CBO, CLO, CDO 이게 이제 그 파생 상품 중에 MBS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또 이제 만들어지는 것들인데요. 먼저 이제 CBO 하면은 이제 본드입니다. 채권 가지고 똑같이 ABS를 만든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채권담보부 증권이다. 여러 채권을 묶어가지고 이걸 유동화시킨 금융상품이 CBO고요. CLO는 대출채권, 론이죠. 대출채권. 대출채권을 담보로 해서 은행이 갖고 있는 다양한 대출채권이 있겠죠. 은행이 기업한테 돈 빌려준 거, 이자 받을 거 아니에요. 그걸 대출채권이라고 부르거든요. 그걸 담보로 만든 그 신용파생 상품을 CLO라고 부르고요. CDO, 데프트, 이거는 다 합친 겁니다. CBO 더하기 CLO예요. 뭐 CBO하고 CLO, 즉 이제 회사채하고 대출채권 다 묶어서 그냥 유동화시킨 거, 이걸 CDO라 부릅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런 뭐 CDO, CLO 이런 것 때문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진 겁니다. 이런 거에서 이제 부도가 난 거죠. 계속 사람들이 집을 담보로 이제 만약에 대출을 받았다. 그래서 집 담보 대출 채권이 있다라고 하면은요. 매 집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서브프라임 이자는 집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이자를 계속 낼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서브프라임 그 직전 시점 발생해서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이제 이자를 계속 못 내는 거죠. 그게 부실화됐고 그럼 그걸 가지고 만든 신용 상품들이 다 부실화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서브프라임이 터졌고요. 앞으로 이 또 다른 금융위기가 또 여기서 발생할 수 있다고 지금 많은 그 경제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레버리지론. 레버리지론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이제 기업이 다른 기업을 이제 인수할 때 우리 기업이 지금 뭐 A라는 기업 40억짜리 기업을 인수할 때 40억 돈이 있어가 인수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이제 계약금 정도 갖고 한 4억 갖고 인수하는 겁니다. 그럼 인수하면은 어차피 이게 우리 회사가 될 거기 때문에 이 인수하는 회사를 또 담보로 은행에 대출을 받아요. 그래서 나머지 인수 자금을 갚는 거죠.
이게 이제 레버리지 론이에요.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거죠. 그렇죠? 인수할 때 그 인수되는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돈 빌리는 거. 그래서 그 기업을 인수하는 거를 말합니다. 특히 이제 레버리지론은 또 투기 등급 이하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 다음 6차 산업 관련된 용어. 6차 산업이다 라고 하면은요, 뭐냐면은 1차 곱하기 2차 곱하기 3차예요. 그래서 1차 산업이 뭐예요? 우리 농사 짓고 하는 거죠. 이 농사 짓는 이 농작물을 2차라고 하면은 가공하는 거죠. 그 농작물을 가공까지 해요. 예쁘게 가공해서 3차 하면 서비스업이죠. 가공한 다음에 사람들이 놀러 와라. 놀러 오면은 너네가 직접 농작물 이거 수확하는 거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를 파는 걸 6차 산업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런 그 농촌이나 어촌에서 이 6차 산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냥 농작물을 그냥 농협이나 수협에 그냥 갖다 팔기만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포장지도 만들어 가지고 예쁘게 이제 내가 만든 쌀 해가지고 이렇게 포장지 만들어서 팔기도, 온라인에 팔기도 하고, 심지어는 사람들 놀러 와라 해가 체험까지 해주게 하는 그런 산업이 6차 산업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경영경제를 살펴봤고요. 이제 마지막 파트인 기술공학. 그래서 이제부터는 기술공학 파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자, 시사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기술공학 첫 번째, 4G에서 5G 시대로 많이 왔죠. 이제 5G 시대로 왔습니다. 그럼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알아두셔야겠죠. 자, 먼저 5G 하면은 NR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4G 하면은 LTE라고 불렀죠. Long-term Evolution. 그죠? 이 무선 기술이요. 1G, 1세대, G란 말은 세대예요. 1G. 그냥 피처폰. 그래서 2G. 인터넷만 겨우 되는 거, 조금 되는 거. 에서 3G, 4G, 5G 이렇게 왔는데, 우선 제일 중요한 게 4G와 5G인데, 4G는 LTE, Long-term Evolution이라고 불렀고요. 5G는 New Radio, NR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5G 5세대로 가면은요, 특징, 보통 1초에 1기가라는 말을 많이 써요. 1초에 1기가 이상 전송 속도를 가지고 있다.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기존 이제 LTE보다는 뭐 20배에서 200, 100배 정도 빠르더라. 특히 이제 이게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 5G가 2018년 우리나라 평창올림픽에서 시범 실시됐고요. 2019년 3월부터 이제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상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28GHz, 욕 나오는 숫자 28GHz에서도 이 주파수 대역이 있다. 그래서 주파수 대역이 상당히 넓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포괄적으로 지원 가능하다. 자, 그 밖의 특징들 우리 체크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IoT에서 IoE 시대로, 아직까지 뭐 IoE란 말을 많이 쓰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점차 이제 이 IoE, 만물 인터넷이라는 말을 많이 쓸 거예요. 지금은 이제 아직 사물 인터넷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죠. 만물 인터넷은 뭐냐? IoE, Internet of Everything.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IoT는 주로 이제 사물이 다 연결된다. 모든 사물이 인터넷으로 연결돼가지고 작동 가능하다. 이런 건데요. 이 IoE는 뭐냐면 사물뿐만 아니라 데이터, 프로세스, 사람까지도 다 연결 가능하다. 아주 좀 더 큰 확장된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앞으로 이제 이런 말들 많이 쓰겠죠. 그 다음 인공지능 관련된 용어들입니다. 자, 인공지능. 자,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인공지능 지금 비서죠. 우리가 말하면은 그거 알아듣고 이제 뭐 이렇게 정보를 모아주거나 핸드폰에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내주거나 하는 거죠. 그래서 삼성의 뭐 빅스비, 애플의 쉬리, 아마존의 알렉사, 구글은 구글 어시스턴트, 그죠? MS는 코타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인공지능 스피커 같은 거 아니에요? 굳이 구별해 보자면은 인공지능 비서는 그런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말하는 거고 스피커는 하드웨어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에코 스피커가 있고 SK의 누구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 챗봇입니다. 챗봇은 지금 많이 쓰고 있죠. 채팅 로봇. 우리가 보통 이제 그 고객센터, 어떤 기업의
고객센터에 전화할 때 주말이나 이럴 때는 고객센터가 응대가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보조로 많이 쓰고 있는 게 챗봇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대면 AS가 안 되니까 챗봇을 켜서 거기에 물어보세요 막 하고 있죠. 근데 뭐 제대로 응답은 안 해주고 있죠. 그죠? 그래서 1대1 고객 응대할 때 쓰는 인공지능 메신저더라. 그 다음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인공지능 기술 중에 지금 머신러닝, 딥러닝이란 말 많이 쓰고 있는데 우선 이제 머신러닝, 기계, 러닝, 학습. 그죠? 사람처럼 기계가 스스로 학습하는 그런 걸 갖다가 머신러닝이라고 부르고요. 딥러닝은 뭐냐면은 머신러닝의 한 종류예요. 머신러닝이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된 겁니다. 그래서 딥러닝을 말할 때는 보통 이제 이 말을 많이 쓰는데 이 말, 사람의 뉴런처럼 진짜 사람의 신경 회로막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 알고리즘이 구성되어 있고 또 하나가 학습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학습하더라. 학습시키지 않아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전에 그 바둑두는 알파고 있었죠. 그 알파고가 가장 대단했던 게 뭐냐면은 첫 수를 두지 않아도 스스로 첫 수를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학습이 없어도 스스로 뭔가 한다는 거죠. 이 알파고가 딥러닝이 적용됐는데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가 딥러닝. 그래서 머신러닝은 그냥 기계적으로 학습한다. 딥러닝은 머신러닝보다 훨씬 고도화된 거고 사람의 뭐 이런 신경 회로망처럼 구성이 되어 있고 스스로 학습을 하는 기능이 있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그런 인공지능이 뜨면서 이제 사람들이 뭔가 공포가 생겼죠. 진짜 기계가 사람을 지배하는 게 아닌가? 그 공포를 싱귤레러티의 공포라고 부릅니다. 싱귤레러티, 특이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계가 인류를 넘어서는 그 순간을 특이점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AR, VR, MR 알아볼게요. 우선 제일 처음에 나온 게 이제 VR이죠. VR, 3D 가상현실 헤드셋, 3D로 화면을 볼 수 있고 그 화면을 보면은 가짜예요. 그죠? 우리가 지금 여름인데 VR을 끼면은 겨울에 내가 막 스키 타는 모습이 막 보이는 거죠. 가상현실 그런 헤드셋이다. 이게 키워드고요. 그 다음 AR은 증강현실의 약자죠. 이 VR이 이제 Virtual Reality 가상현실이라면 이거는 증강현실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증강이란 말은 현실과 가상을 합친 거예요. 그래서 AR 기기를 딱 끼면은 지금 현실 세계가 똑같아. 근데 각 사람들 위에 막 이모티콘이 있는 거예요. 그런 가짜가 붙여져 있는 거죠. 융합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모티콘을 클릭하면은 얘 스펙이 막 나오는 거야.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포켓몬고 게임이 대표적이죠. 그래서 진짜 현실인데 포켓몬고 그런 동물들이 막 보이는 거죠. 피카츄가 막 보이고. 이게 이게 AR입니다. 증강현실. 그 다음에 MR은 뭐냐? 말장난 같은데요. 두 개 합쳐진 거예요. VR 더하기 AR이다. 그러니까 VR과 AR의 장점을 결합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진짜와 가짜가 동시에 보이는데 진짜 가짜가 진짜처럼 현실감 있게 생동감 있게 보이더라라는 거죠. 보통 예를 많이 드는 게 아이언맨의 토니 스타크가 막 그 현실에서 손가락에 장갑 끼고 막 뭐 이렇게 막 움직이면은 3D 설계 도면이 막 만들어지고 막 하는 거 있죠. 뭐 그런 거를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 다음 가상화폐 관련된 용어들 좀 살펴볼게요. 먼저 가장 유명한 용어가 비트코인이죠. 다 알고 있습니다. 가상 디지털 화폐더라. 2008년도에 이 누군지 모르는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사람, 뭐 일본 사람이란 말도 있고 아니란 말도 있는데 우선 정체는 불명입니다. 얘가 만든 거고요. 이 비트코인의 특징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우리 화폐는 중앙은행이 통제하고 있죠. 국가가 통제하고 있죠. 근데 이거는 별도의 그런 은행이나 금융기관의 개입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통화량을 조절하지도 않아요. 그죠? 별도의 기관이 없고 얘네가 처음 만들 때 발행량 같은 경우는 제한을 뒀어요. 그래서 총 발행량 2,100만 개로 제한을 둬서 이미 발행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의 위험도 없다. 즉 이제 국가가 인위적으로 막 찍어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미 한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밖에 구체적인 또 특징들 보면은요, 보통 1 비트코인이 뭐 몇백만 원, 뭐 이렇게 1000만 원 가까이 합니다. 그래서 1 비트코인을 사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0.001 비트코인만큼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트코인은요, 돈 주고 살 수도 있지만 내가 얻을 수도 있어요. 이거 얻는 방법을 채굴이라고 하는데, 자, 채굴. 광산에서 광물 캔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이거를 공짜로 올릴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이제 채굴하는 그런 이제 기술을 획득해가지고, 채굴하는 방식이 뭐 수학 문제를 복잡하게 푼다 뭐 그러는데,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막 컴퓨터 같은 걸 몇 대를 동원해가지고 계속 채굴을 하는, 돌리는 뭐 그런 데도 있고, 뭐 PC방 같은 데서도 막 그런 걸 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 게 있고요. 또 개인 간에 살 수도 있고, 뭐 거래소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비트코인 거래소 ATM기가 들어와 있어요. 계좌 만들 때 신분증 검사 필요 없습니다. 계좌를 뭐 지갑, 월렛이라고 부르고, 지갑 개수도 제한이 없다. 거래 수수도 상당히 싸다. 거의 없다. 그 다음에 해킹 위험이 있는데, 해킹 위험을 지금 블록체인 방식으로 방어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제 마이닝, 채굴하는 거 설명했죠? 그래서 공짜로 얻으려면은 이 수학 문제를 막 풀어야 되는데, 이 수학 문제 풀면서 비트코인 암호화 작업에 참여하는 걸 말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고도의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보통 이제 GPU, 컴퓨터 그래픽 카드, 이게 필수적입니다. GPU. 자, 그 다음에 알트코인 볼게요. 알트란 말은 얼터너티브, 대체란 뜻이죠. 비트코인 유사 암호화폐예요. 비트코인을 제외한 뭐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뭐 이런 거, 뭐 리플 이런 걸 말합니다. 한 1000개 이상 있더라. 유사 디지털 화폐다. 그 다음 블록체인 기술. 이제 블록체인 공공거래장부 또는 디지털 분산 거래장부라고 얘기합니다. 이 비트코인이 뜨면서 이 비트코인의 이제 암호화 기법이 블록체인 기술이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자, 보통 이제 비트코인 거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해킹을 막을 수 있는 엄청난 뭐 새로운 기술이더라. 그래서 이 비트코인 기술을 갖고 있으면은 어떤 특징이냐면은 위변조가 어렵고요. 그리고 각각의 이제 계좌에 대한 거래 내역을 갖다가 중앙은행이, 큰 은행이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각자가, 거래하는 당사자가 다 그걸 갖고 있어요. 그래서 거래가 일어나면 당사자 간에 승인을 받고, 그리고 그 거래 당사자가 그 거래 기록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위변조가 어렵고, 그죠? 그리고 그걸 바꾸려면은 모든 컴퓨터의 기록을 다 바꿔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해킹이 불가능하더라. 그리고 비용도 적게 들고 시간도 적게 들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다. 이 블록체인 가면 왜 이런 말이 나타나느냐, 이름의 유래를 보면은요, 보통은 이제 금융회사들이 모든 거래에 관련된 데이터들을 그 은행의 중앙 서버에 기록해 놓고 있죠. 근데 이제 이 블록체인은 그렇게 해 놓는 게 아니라 각 블록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블록이란 말은 각자가 거래 기록을 가지고 있고, 이게 다 연결돼 있다. 서로 연결돼 있다. 내가 누가 돈 보냈다, 누가 돈 받았다, 이게 다 연결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일종의 묶음 형식으로 다 개개인별로 분산 저장하기 때문에 블록이라 부르고, 그래서 그게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체인이란 말이 붙었다. 그러니까 이제 거래 그 위변조가 쉽지 않겠죠. 그 다음 ICO, 또 잘 나오는 말이죠. 가상화폐 공개입니다. 가상화폐를 상장시키는 거예요. 우리 특정 기업을 상장시키는 걸 IPO라 그러죠. 마찬가지로 이 가상화폐를 상장시키는 걸 ICO라 부릅니다. 그 다음 커넥티드카 자율주행 자동차, 이것도 핫하죠. 먼저 커넥티드카 그러면은 연결된 차다. 인터넷으로 연결된 차를 커넥티드카라고 합니다. 가장 큰 개념이고요. 자율주행 자동차도 이 개념 속의 하나의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줄일게요. 다음. 자, 그럼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자율주행. 다양한 센서가 들어있는 거죠. 다양한 센서를 이용해서 무인으로, 그죠, 가는 자동차더라. 자율주행에 지금 5단계가 있는데,
0단계에서 5단계, 총 가면 6단계네요. 그죠? 우선 0단계는 자율주행 없는 거. 그다음 1단계는 특정 기능만 있는 거, 특정 기능만. 보통 이제 일반 차들이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많이 있죠. 내가 이렇게 뭐 시속을 한 60km나 70km 맞춰놓으면은 그 60이나 70km로 쭉 가는 거예요. 브레이크나 엑셀을 밟지 않아도 쭉 가는 거. 뭐 이런 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1단계고요. 요즘에 나오는 자율주행 자동차들은 보통 2단계가 많습니다. 부분 자율주행. 이건 뭐냐면은 속도하고 방향 2개 이상의 자율제어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 주행 보조 시스템. 그래서 20초까지는 차선 이탈 시 핸들이 자동 복귀되는 거. 그래서 일정 시간 동안은 이게 딱 맞춰가지고 쭉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20초가 넘어가면은 자율주행이 풀려버립니다. 그래서 뭐 한 그 정도까지는 자율주행이 차선에 맞춰서 일정 쭉 가더라. 차선에 맞게끔 가더라. 또는 차간 간격 제어. 그래서 앞차하고의 간격을 딱 맞춰 놓으면은요, 앞차 따라가지고 50m다. 그럼 50m 간격으로 쭉 가는 거예요. 요게 지금 최근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 시판되는 차들이 가지고 있는 자율주행 기능입니다. 그 다음 3단계. 좀 더 이제 가는 거죠. 3단계가 되려면 인프라가 구축돼야 돼요. 교통 신호까지 다 인식해야 됩니다. 도로 흐름까지 다 인식해야 되는 거. 3단계 되려면 아직 그런 뭐 인프라가 많이 구축이 안 됐죠. 지금 차량 간의 어떤 신호는 좀 받고 있지만 뭐 신호등하고 차 간의 어떤 신호 이런 게 안 돼 있죠. 뭐 신호등 안에 이제 뭐 자율주행 센서 같은 게 없으니까 그죠? 그 다음 4단계.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자율주행이라고 하면 보통 4단계까지만 오면은요, 거의 자율주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90% 이상 자율주행입니다. 그래서 거의 진짜 특별한 상황 아니면은 운전자가 건드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설정만 하면은 도어 투 도어가 내 집에서 목적지까지가 가능한 그런 단계고요. 앞으로 좀 걸릴 거다. 5단계는 이거 완전 자율주행이죠. 이게 뭐 한 95%, 98%라고 보면 100%인 거죠. 현재 기술적으로는요, 거의 4단계까지 와 있어요. 현재 기술적으로 4단계까지 와 있는데 상용화가 아직 되려면 한참 멀은 거죠. 우리나라 현대차도 기술적으로는 4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 다음 자율주행을 위한 기술. 자, 그런 자율주행을 위해서 어떤 기술들이 들어가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자율주행에 관련된 가장 일반적인 기술을 VTX라고 부릅니다. 차량과 모든 것 간의 에브리싱 간의 연결. 자동차가 자율주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연결 기술을 VTX라고 부르고요. V2X 안에는 뭐 V2V, V2I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이게 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실적으로는 어떤 센서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야겠죠. 카메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죠? 그런 것들을 얘기하려고 하면은요. 자, ADAS를 먼저 얘기해야 됩니다. ADAS. 이게 이제 자율주행을 위한 현실적인 그런 센서 기술이에요. 자, ADAS 기술, 센서 기술의 총체다. 이 안에 이제 크루즈 컨트롤, 주행 보조, 뭐 긴급 제어, 이탈 방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ADAS 센서 중에 제일 중요한 거라고 하면은요, 뭐 GPS도 있고 많이 있겠지만 레이더하고 라이다를 제일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두 개를 실어봤습니다. 자, 레이더 하면은 전자기파로 앞에 있는 차량이나 아니면 지나가는 물체의 방향, 거리, 속도를 파악하는 거. 전자기파로 판단하는 거. 그 다음 라이다 하면은 라가 빛이에요. 빛으로 파악하는 거. 그래서 주로 이제 레이더를 많이 쓰긴 하겠지만 또 이제 빛이 있을 때는 빛을 또 활용할 수도 있겠죠. 이 두 개를 같이 활용해 가지고 이제 뭐 차량 간의 거리, 속도, 방향, 물체 이런 것들을 파악합니다. 레이더, 라이더. 다음 자율주행과는 크게 관련 없지만 차가 이제 많이 편해지면서 차 안에 많은 그런 그 시스템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우리 보통 뭐 차량 옵션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 옵션 중에 이제 대표적인 거를 얘기하면은 보통 이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고 말합니다. 차 안에 CD 들어가 있죠. DVD 들어가 있죠. MP3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 태블릿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자, 차량 정보하고 오락 합성어다. 차량 내 다양한 오락거리,
그리고 인간 친화적 다양한 기능들, 뭐 내비, 오디오, 비디오 뭐 이런 걸 갖다가 그냥 인포테인먼트, 뭐 차에 들어가는 옵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텔레매틱스. 이거는 이제 좀 최신 개념이죠. 차량 무선 인터넷 서비스. 차에서 무선 인터넷이 돼가지고 모든 걸 갖다 편하게 하는 그런 개념을 텔레매틱스라고 부릅니다. 차 안에서 이메일도 하고 PC도 하고 자유롭게 하는 거, 그런 개념. 그래서 자동차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제 뭐 이런 것들 용어들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 다음 전기차 EV하고 수소차 FCEV 보겠습니다. 하드웨어적으로는 이제 이런 전기차, 수소 전기차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자율주행,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하이브리드를 넘어서 이제 전기차랑 수소차로 가고 있는데 볼게요. 자, 전기차에 같은 경우에는 가장 핵심이 그 배터리죠. 그래서 배터리가 지금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리튬 에어 배터리로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는 지금 어느 정도 완성이 됐는데 아직 상용화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자, 그 내용을 보면은 리튬 에어 배터리 보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리튬 이온 배터리인데 리튬 이온 배터리의 문제가 대형화 크게 하기 쉽지 않다. 또 이제 배터리 지속 시간이 좀 짧다. 이거를 이제 향상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리튬 에어 배터리입니다. 차세대 꿈의 전지라고 불리고요. 한 5년 정도 있으면 상용화 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요게 다 이제 극복 가능해진다 얘기겠죠. 장단점 내용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 수소차입니다. FCEV인데요. 지금 2018년부터 수소차가 이제 각 회사별로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수소차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연료전지죠. 그래서 연료전지에서 이제 발생한 전기로 모터를 돌립니다. 모터 돌리는 거는 하이브리드하고 똑같은데 이 연료전지라는 게 가장 핵심인데 연료전지는 뭐냐? 물의 전기분해를 통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 물의 전기분해, 산소하고 수소 이걸 갖다 분해시켜 가지고 전기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요, 우선 뭐 제일 좋은 거는 부산물이죠. 부산물이 물밖에 없어 가지고 친환경적이다. 그 밖에 발전 효율 높고, 그죠? 초기 투자 비용 적고 발전 단가 높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단점은 아직까지는 비싸다는 겁니다. 비싸고 충전소도 몇 개 없어요. 단점은 비싸고 충전소 별로 없다. 그래서 장단점 같이 읽어봐 주세요. 자, 그 다음 신재생에너지입니다. 자, 신재생에너지 뭐가 있느냐? 우리 뭐 태양광 발전 정도 알고 있는데 그 밖의 것들 좀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열병합 발전. 자, 열병합 발전 해서 열도 같이 생산되는 발전소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열로 뭐 하는데? 난방하겠다는 거예요. 근처에 가정 난방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연 난방이 주로 이제 열병합 발전을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연료로는 LNG가 쓰인다. LNG 같이 알아주세요. 그 다음 바이오매스입니다. 바이오매스는 바이오, 생물 자원을 이용한 거, 생물 자원 또는 유기물, 유기체, 톱밥 이런 걸 이용한 거. 당연히 뭐 이런 거 태우다 보니까 지구온난화, 탄소 배출 생기겠죠. 그죠? 그런 문제는 있어요. 그 다음 핵융합 발전. 아, 이게 이제 궁극의 발전이라고 보는 거죠. 꿈의 청정 에너지다. 아직까지 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핵융합 수소핵을 갖다가 수소를 헬륨으로 원자번호 1번을 원자번호 2번으로 이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과정에서 발생되는 에너지를 핵융합 발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수소를 이제 헬륨을 만드는 핵융합시킬 때 방출되는 에너지를 이용한 거다. 자, 핵분열을 이용한 원자력과는 전혀 반대 개념. 원자력은 핵분열, 이거는 핵융합.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세계 많은 나라의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 연습을 하고 있는 걸 갖다가 바로 이터라 부릅니다. 국제핵융합로. 다 모여가지고 이거 하나만 만들면은 이제 에너지 걱정 없다. 뭐 이런 거예요. 우선 그래서 개발 지금 중에 있고 특징으로는 값비싼 우라늄이 필요 없다. 그죠? 우라늄 필요 없고 왜냐하면 수소 가지고 가는 거니까. 그래서 원자력 발전 대비 저렴하다. 또 수소는 무한해서 영원히 사용 가능하다. 신재생 에너지다. 온실가스 방사능 걱정도 없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이 이제 원자력을 대체할 거더라. 이터에 대해서 내용 좀 읽어봐 주시고요. 자, 근거리 무선통신. 자, 와이파이와 라이파이. 자, 와이파이에서 라이파이로 간다는 말이 많이 있었는데, 라이파이가 지금 현실적으로는 별 쓸모 없게 된 상황입니다. 우선은 알아는 둘게요. 라이파이는 뭐냐면은, 똑같이 이제 근거리 무선 통신을 하기 위해서 와이파이를 대체하려고 하는데, 라이란 말이 빛이에요. LED 빛에서 나오는 빛을 이용한 근거리 무선 통신입니다. 근데 단점 중에 이 라이파이가 벽이나 물체, 장애물이 있으면 통신이 잘 안 돼요. 장비 소형화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상용화하기엔 좀 시간이 걸릴 거다. 그래서 좀 덜 중요한 용어입니다. 차라리 이 지오펜싱이라는 용어가 조금 더 중요해요. 이건 뭐냐면은 비콘이 이제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자, 비콘이라고 하면은 사용자 간의 통신을 하기 위한 시스템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특정 지역에 가면은 그 지역의 할인 쿠폰이나 문자 뭐 이런 게 막 앱으로 막 들어오죠. 그래서 롯데월드에 있네요. 롯데월드에 뭐 할인 쿠폰을 보내주겠습니다. 요게 이제 최초에 만들어진 게 비콘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 블루투스를 업그레이드한 개념이다라고 하는데요. 블루투스의 두 가지 단점을 극복했습니다. 하나는 블루투스는 이렇게 뭔가 연결이 되려면은 이 블루투스 뭐죠? 페어링 해야 되죠. 페어링 해야 되는데 이 비콘은 페어링 필요 없어요. 두 번째는 블루투스 고전력인데 이거 저전력이에요. 그래서 특정 지역에 가면은 그 지역에 할인 쿠폰이나 이런 것들이 문자로 앱으로 오는 거. 이게 비콘인데 이 비콘을 좀 더 업그레이드한 게 지오펜싱이에요. 지금은 거의 지오펜싱을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오펜싱. 비콘만 안 쓴다. 이거 뭐냐? 지오 하면 이제 지오그래피, 특정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펜싱 하면은 말 그대로 펜스, 울타리 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특정 지역까지 쭉 이렇게 통신사에서 울타리를 쳐놓으면은요, 이 지역 안에 딱 들어가기만 하면은 자동적으로 그 지역에 관련된 할인 쿠폰이 이런 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비콘하고 거의 똑같은 개념이죠. 근데 기술적으로는 좀 다른 거겠지만 어쨌든 최근에는 이런 지오펜싱의 개념을 쓰고 있더라. 특정 지역에 가면은 그 지역에 관련된 정보가 들어오는 거. 그 다음 생체 인증, 바이오와 관련된 용어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생체 인증을 뜻하는 말로는요, 바이오매트릭스라고 부릅니다. 생체 인증, 지문, 뭐 홍채 인증, 정맥 이런 걸 갖다가 바이오매트릭스라고 부르고요. 그 중에 이제 홍채 인식, 홍채 같은 경우도 사람마다 홍채의 주름이나 색상이나 이런 게 다 다르대요. 그래서 이제 이걸로 개인 인증이 가능한 거고요. 최근에 이제 홍채를 넘어서 정맥 인증을 많이 쓰고 있죠. 사람 정맥의 그 핏줄도 사람마다 다 다르대요. 정맥의 흐름이나 굵기, 선명도 이런 게 다 다르대요. 그리고 이건 더 좋은 게 뭐냐면은 인식기에 직접 대지 않아도 되죠. 홍채는 눈을 갖다 대야 되잖아요. 뭔가 불안하잖아요. 네,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서 안전하다. 다음 바이오 의약품. 바이오 시밀러라는 말을 좀 쓰고 있는데 뭐냐면은 바이오 의약품 복제약이에요. 바이오 의약품 원조약이 있겠죠. 그 원조약과 효능이 똑같은 복제약. 그래서 이름이 시밀러, 유사한이라는 뜻이 들어갑니다. 바이오 시밀러. 그 다음에 이제 CMO, 이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기업이에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 CMO 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 시밀러를 갖다가 만들어주는데, 생산해주는 데를 이제 삼성의 바이오로직스가 이 CMO 사업을 하는데요. 그래서 CMO 사업이다 하면은 바이오 시밀러를 만들어주는 회사다. 다음 리걸테크, 법률 쪽에서도 최근에 이제 그 IT를 활용한 그 인공지능을 활용한 법률 서비스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 업무를 돕기 위한 인공지능, 빅데이터, 과학기술. 그 다음 랜섬웨어. 랜섬웨어 많이 들어봤죠? 갑자기 내 컴퓨터를 켰는데 내 컴퓨터가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요. 이게 웬일이지?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나한테 전화가 오는 거죠. 네 컴퓨터 내가 비밀번호 걸어놨으니까 이거 풀려면 돈 내놔라. 이게 이제 랜섬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2018년 상식을 마쳐봤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